네, 오늘은 10월 5일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으로 소비자 기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의 기억 과정은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마케팅 자극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소비자가 그 자사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광고나 마케팅 자극이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정보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광고를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광고는 기억하겠지 라고 이제 마케팅 담당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 마케팅 담당자들이 바라는 대로 광고나 제시된 마케팅 자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뭐 광고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광고를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광고를 보더라도 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 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소비자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설문지의 맨 앞부분에 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슨 제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냐,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느냐, 그렇게 해서 파악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뭐 최초 인지도, 뭐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그 결과로서 정리가 되는 게 고려 대상 집합군이라고 하는 컨시더레이션 셋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비자가 적어도 무슨 제품 하면 머릿속에서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떠올리거나 어떤 자극물을 봤을 때 연관되어서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시더레이션 셋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시더레이션 셋에 포함되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잘 되고 그 기억량이 많을수록 반드시 구매량이 꼭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러 갔을 때 그 브랜드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점에서부터 구매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상표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을 기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뭐 광고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물론 광고의 역할이 꼭 기억을 시키는 것뿐만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상표나 광고를 솔직히 잘 기억 못하죠.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도 상표와 광고를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광고 기억나는데 근데 그게 무슨 브랜드였더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기억 구조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 개론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거고, 심리학의 기초 분야로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중 기억 구조라는 게 바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 초두 효과라는 것과 최신 효과라는 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면서 초두 효과라는 건 바로 프라이머리 이펙트다라고 해서 첫 부분에 제시된 단어를 잘 기억하는 회상률이 높게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최신 효과, 나중 효과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기본적인 기억의 어떤 특성,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광고도 보면 보통 무슨 뭐 드라마 시작하기 마지막에 제시된 광고 또는 드라마가 끝나고 바로 처음에 제시되는 광고가 회상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광고는 그 위치가 여러 브랜드들 간의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라마 시작하기 직전에 꼭 배치가 되고 싶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죠.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제 단기 기억과 감각 기억. 감각 기억은 아주 순간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억 작용입니다. 매우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한 2, 3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부분의 어떤 청각이나 촉각이나 뭐 후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잠깐 동안 기억 속에 머물렀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억이 바로 감각 기억이다라고 할 수 있고, 뭐 단기 기억이라는 거는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기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단기 기억의 어떤 그 특성들을 보면 그 용량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매직 넘버 세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낮게 개별적인 자극일 경우에 한 9개, 적게 기억하는 사람은 한 5개 정도로 단기 기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기본적인 비교, 평가, 해석, 정리, 종합, 추론, 예측과 같은 정신활동이 주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단기 기억에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기는 힘들어요. 단기 기억 내에 머물렀다가 내가 이거 정보를 좀 더 활용해야겠다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광고나 마케팅 자극들은 작업 기억 내, 단기 기억 내에 남아있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 정보의 입력, 처음 자극 제시됐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부호하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 중에 시각과 청각이 가장 많죠. 그죠? 그래서 그 감각 등록기를 거쳤는데 어텐션, 주의를 끌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주 일부 자극만이 넘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기억 코드에는 청각 코드와 시각 코드라는 게 있는데 청각 코드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소리의 형태로 기억된다는 것은 상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표명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입으로 되뇌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브랜드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광고, 15초 동안의 TV 광고를 하는 동안에 한 6, 7번 정도 브랜드를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제약 광고에서 화이트벤이나 뭐 속청이나 요즘도 캐펜텍이라는 그런 제약 광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죠.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여러 번 되뇌어서 기억시키려고 하는 그런 광고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명도 우리 국내 기업명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어서 그 받침으로 인해서 발음이 곤란해요. 특히 외국인 경우에. 그죠? 뭐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만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지 않죠.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데 특히 대기업, 그죠? 삼성, 현대, 뭐 성경은 SK죠. LG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발음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은 사례가 꽤 많다. 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은 받침이 없어요. 뭐 소니다, 야마다, 도요다다, 스즈키다 굉장히 발음이 쉽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어디에 가서도 발음이 굉장히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억 용량을 보면 이제 7 플러스 마이너스 매직 넘버 7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시사점은 광고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막 무리하게 막 많은 내용들을 광고 안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막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기억하는 거는 일부 정보뿐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정보를 이용할 때 평행 탐색, 그 다음에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행 탐색은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자극들을 동시에 탐색하는 그런 경우와 순차적으로 하나씩 탐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무조건 이럴 때 평행 탐색, 이럴 때 순차 탐색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어떤 제품이냐 또 어떻게 자극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도 까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망각도 간섭에 의해서 그죠? 망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경우가 이제 단기 기억에서 나타나는 망각인데 물론 완전히 기억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건 장기 기억에서의 망각을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간섭, 방해라고 하는 거, 역행 간섭과 순행 간섭이 있죠.
이 경우가 이제 보통 단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역행 간섭이라는 것은 뭐 전화번호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전화번호가 뭐 010 뭐뭐뭐뭐의 뭐뭐뭐 11자리잖아요. 그죠? 자릿수로 얘기하면 낱개작으로 얘기하면 근데 보통 단기 기억의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해준 전화번호를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나면 그 전화번호를 다시 회상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얘기한 새 정보 때문에 기존에 내가 저장해 놓은 정보가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역행 간섭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행 간섭이라는 건 지금 현 정보가 이전 정보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경우예요. 그거는 현 정보의 자극 특성이 너무 강하거나 그 개인의 어떤 욕구하고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재 정보 때문에 이전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현 정보의 기억이 이전 정보가 강해서 간섭을 받는 경우가 바로 순행 간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광고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청각부호에 대한 기억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각부호가 좀 더 부호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의 특성을 가지고 상표를 기억하게 하는 경우, 그게 이제 피코그린, 변비약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돼지바 같은 경우는 그 발음을 계속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돼지, 그죠? 반복적으로 돼지라는 그 발음을 이용해서 기억을 좀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광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청각 부호화를 활용한 광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시각적 부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언어적 정보인 경우 시각적 부호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로고, 이게 이제 뭐 그 청정지대다라고 해서 아마 그 방역업체의 광고였을 거예요. 근데 뭐 벌레 잡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웃음과 연결시켜서 그걸 형상화해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시각적 부호화를 활용한 광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직 넘버 7은 이제 우리가 기억의 용량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억의 용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천킹, 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이라는 건 바로 기억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미 철자를 쭉 제시하게 되면 그 무의미 철자 하나하나를 다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무의미 철자를 한글로 영어 자판을 그 한글 자판을 영어로 친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변환시키면 소비자 행동이라는 하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12개의 글자를, 낱개 글자를 쳤지만 사실은 소비자 행동이라는 딱 한 단어로서 이제 우리가 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를 의미 있는 편으로 변화시켜 주는 방법. 그게 기억에 좀 더 효과적이고 용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경우도 뭐 1577 이런 지금 광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대리운전 전화번호인데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런 식으로 노래까지 얘기해서 기억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국제전화 같은 경우에 국제전화 앞에 치는 그 번호예요. 근데 이 경우도 007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한, 그죠? 영어로서 기억되는 하나의
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2, 30초 동안 기억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게 바로 단기 기억이라면, 장기 기억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영구 기억이에요. 그죠? 파괴되지 않는 한 정보를 영원히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다. 작업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의 일부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또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 어딘가에, 두뇌의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남은 기억은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뭐 그게 제품의 상표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고 있게 된다면 소비자는 구매할 때 그런 정보들을 떠올려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향이 많이 미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나 마케팅 자극은 장기 기억 속에 편입이 될수록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억에서의 이제 정보의 입력 같은 경우는 유지 리허설과 유지 시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정교화 시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유지 시연은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게 유지 시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터넌스 리허설이다. 단순 반복함으로써 기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하게 그냥 외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재생산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 중, 고 다닐 때 다 있었을 거예요. 모든 교과서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딱 하니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고 그걸 무조건 다 외우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첫 문장이에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뒤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일부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그 첫 문장만 기억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애국가 4절까지 다 기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1절 정도 아니면 2절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3, 4절은 거의 기억 없을 거예요, 기억에. 근데 아무튼 무식하게 그냥 단순 반복해서 외우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마 구구단이 그런 식으로 외웠던 첫 번째 아마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 기억의 원리라는 것은 연쇄작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이 뒤에 말에 자극으로 작용해서 연이어 따라 나오게끔 만드는, 그죠? 줄줄이 사탕처럼 그런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재생산 기억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시켜줘야 사실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TV를 켜면 뭐 방송국에 상관없이 마구 광고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요즘도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TV를 안 보니까 요즘에 무슨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즘 지상파 채널 틀면 그 트는 채널마다 계속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사실 몇 개 없죠. 그래서 재생산 기업은 바로 반복을 통한 유지 리허설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그
오렌지 주스인 델몬트에서 따봉이다라는 카피를 광고를 통해서 한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 브라질의 오렌지 원산지 그 농장에서 원주민이 그 델몬트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그 오렌지를 딱 보면서 따봉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따봉이 그 당시에 유행처럼 정말 좋은 경우에 최고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니까 따봉이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은 따봉이면 뭔지 알죠.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델몬트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델몬트 오렌지 주스가 따봉인데 그 연결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산 기업을 또 용이하게 하려면 카피는 아주 간결해야 돼요. 카피의 길이의 문제지요. 예전에, 지금은 LG전자라는 회사의 전신이 바로 금성사예요. 골드스타죠. 그 LG전자, 금성사에서 했던 대표적인 광고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굉장히 한 문장으로 짧은 카피처럼 느껴지지만 솔직히 소비자들은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대부분 기억을 못했어요. 그냥 뭐 순간의 선택이 뭐 좌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은 하지만 그게 금성사의 카피라는 거를 잘 또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카피도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명카피라고 불리는 것 중에는 그런 카피들이 꽤 많지요. 예전에 여성복 광고 같은 경우에 에베네셀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푸른 아름답다, 숙녀복 광고였어요. 여성복 광고인데 오피스 레이디한테 그 숙녀복 광고의 카피로 푸른 아름답다 이런 식의 아주 유명한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카피를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제일기획 부사장까지 지낸 최인하 카피라이터예요. 지금 최인하 책방을 만들어서 또 유명세를 타고 있죠. 하여튼 그분하고 저는 또 같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대단한 분입니다. 여자분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고 광고 대행사에서는 아주 최고의 여성 광고인으로서 아주 가장 유명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 기억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소비자가 TV를 그냥 집중해서 보지 않고 무심히 보더라도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카피, 문구 내용과 브랜드를 잘 기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카피가 항상 상표나 회사명과 연결 지어져서 반복 제시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기 기억에서의 기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교화 시연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단기 기억에서는 반복, 유지 시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물론 장기 기억도 유지 시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근데 이 정교화 시연이라는 것은 새로 제시된 자극 정보를 이미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거야. 연관 지어준다.
라는 차원에서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하고, 그거를 그래서 재구성 기억이다, 리컨스트럭티브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화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마 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책을 읽을 때 한 패러그래프를 보고 키워드를 하나씩 만들어라. 키워드. 이 패러그래프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런 거다. 라고 해놓으면 그 내용, 그 문단을 달달달달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한다면 그 키워드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의 처리 수준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존 지식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잘 지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기억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수준이 깊은 처리 수준을 거칠수록 정보의 입력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휘 기억, 그 다음에 사건 기억, 일화 기억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절차 기억, 과정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유형의 기억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휘 기억은 말 그대로 개념적 기억이에요. 일반적인 지식과 개념. 그리고 사건 기억이라는 건 에피소딩 메모리다라고 해서 에피소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일화적 기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과정 기억,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구매 행동 포함해서 많은 행동들이 이 세 가지 기억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영구 기억의 그 구조를 보면 마치 스크립트와 같다. 스크립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본, 그죠?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과 같은 그런 형태. 그리고 그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식화된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식적 정보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지심리학에서. 그래서 이 어휘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 작은 개념들이 뭉쳐진 대개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결망, 작은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 즉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억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지시연을 이용한 광고, 브랜드를 계속 되뇌이는 광고를 통해서 반복 노출을 시키는 거죠. 단순히 여러 브랜드만 여러 번 되뇌이고 광고 15초 동안에 한 6, 7번 정도가 아마 노출될 겁니다. 그게 시각과 청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스니커스라는 초코바도 그렇게 반복시켰던 유지시연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유지시연을 시켰는데 오히려 부적 감정을 유발시켜서 역효과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파로마라는 가구 광고인데 너무 지나친 반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피로감이나 또 이 광고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되죠. 정교화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광고를 딱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꾸 그 이후에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기억을 더 잘 유지시키는 사례로서 예전에 현대카드가 그런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이제 이 여성의 목젖, 사실은 목젖은 여자들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자들이 없는 목젖을 보여주면서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도도 빨간 통이라고 하는 상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도도 빨간 통이라는 그 브랜드를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화를 시켰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전화번호에 광고를 보여줬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전화번호로 의미를 만들어내 700, 5782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뭐 정보의 인출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은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어쨌든 간에,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정보들을 회상하고 재인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회상하고 재인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회상이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고, 재인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제시해 놓고 기억나지 않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은 그냥 핸드폰 하면 어떤 상표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상표를 최초 인지도라고 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떠오르는 나머지 상표들은 비보조 인지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회상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제시해주고, 이거 기억나는 브랜드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인이죠. 리커그니션. 그래서 그걸 보조인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에서는 항상 이러한 기억 측정을 맨 먼저 첫 번째 설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고 효과 조사를 할 때 어제 본 광고를 모두 기록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상을 물어보는 거고, 다음 광고 중 어제 본 광고를 골라주세요 라고 광고를 제시해 놓고 체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회상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재인이라도 되면 다행이지요. 그죠? 재인이라도 돼야 되겠죠. 보조인지도 안 되면 그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회상, 광고의 인지도, 광고 기억 측정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따로 물어보고 광고에 대한 인지도 따로 물어봐요. 그래서 설문지에서는 보통 브랜드 인지도를 맨 앞부분에 물어보고, 광고 소비자 조사 맨 끝부분에 가서 광고와 관련된 측정은 맨 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상과 재인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 광고 별도로 물어보고 있고, 근데 광고 기억 측정에서도
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브랜드만 떠올려줘도 그 광고가 무슨 브랜드의 광고인지 정확하게 기억만 해도 다행이지만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을 이용해서 사실은 소비자에게 지식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지식이 쌓이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기억의 형태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진술적 지식. 이게 바로 어휘적 기억이에요. 절차적 지식. 절차 기억이랑 같은 거고요. 진술적 지식은 또 일화적 기억과 어휘적 지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일화적 지식이라는 게 일화 기억, 에피소드 메모리고 세만틱 메모리가 바로 어휘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나 특성, 그 다음에 일화적 지식은 사건, 일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예요. 절차적 지식은 일이나 사건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더블 비앙코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블 비앙코 광고가 바로 절차적 지식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어요. 이 더블 비앙코를 먹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플라스틱 뚜껑이 덮여 있고 뚜껑을 따고 위에 부분을 먹지만 이 속은 어떻게 먹을 거냐. 근데 이 밑에 사실은 스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 순서를 알려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예전에 이 더블 비앙코 광고가 그래도 꽤 유명한 광고로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 소비자들은 이 제품 지식, 구매 지식, 사용 지식으로 사실은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기억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품 지식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품 범주, 그 다음에 상표 인식, 제품 용어, 제품 속성이나 특징, 일반적 특정 상표에 대한 신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지식에 대한 분석은 인지도 분석을 맨 처음에 하게 되고 이미지 분석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격 지식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뭐 정보라기보다는 그 가격이 비싸다, 적당하다, 싸다 하는 정도로만 소비자들은 생각을 해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매 지식은 구매 장소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아요. 물론 또 지금은 구매 장소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냥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유통 경로 그리고 매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선호도 그리고 내가 특정 점포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구매 장소에 대한 기억이죠. 그리고 점포 내 진열대 위치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그럴 때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는지 그게 구매에 관련된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매 시기와 관련해서는 역시 뭐 언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세일 기간. 예전엔 세일 기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었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 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 지식은 뭐 사용할 때 특별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그죠? 사용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는데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충분한 사용 지식이 제품 구매를 막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 만족도가 나빠지죠. 불만족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런 어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교육은 많지가 않죠. 사실 매뉴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용 지식에는. 그래서 특정 제품인 경우 매뉴얼을 꼼꼼히 보고 사실 제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지식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연상망과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 형태라고 그랬죠? 마디와 연결 고리로 형성되어진다. 스키마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고 있는 그런 정보를 물고 있어서 연결시키는, 가격이 비싸? IBM PC라는 게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그냥 일반 PC 조립품이 있는가 하면 IBM PC라고 해서 그 브랜드 PC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IBM PC는 정말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 왜냐하면 맥킨토시라는 맥과 IBM PC를 보통 비교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정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스크립트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한다면 도식화된 정보들, 그죠?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순서에 입각해서 정리된 정보들, 그게 바로 스크립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경우와 주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거는 뭐 양화되어 있는 거죠. 구매량, 사용 경험의 양, 그 다음에 기억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고요. 주관적 지식이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친숙도예요. 주관적 지식하고 객관적 지식은 관계는 되어 있지만 서로 대치될 수는 없다. 동일하지가 않고 서로 별개의 차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한다. 나 이거 잘 알고 있어. 이 제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품 지식의 유형이라는 것이 몇 가지를 이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범주화시킬 수 있는 속성의 다발로서의 제품 특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속성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가 하는 측면이고요. 베니핏,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과 혜택, 그 베니핏, 속성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속성은 나한테 이런 혜택으로 베니핏으로 작용해. 혜택에 대한 지식과 그 제품을 사용한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런 측면에서 좋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소비자 가치. 그래서 속성이 혜택으로 연결되고 혜택이 가치로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수단 목표 연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의해서 어떤 베니핏의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속성과 추상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기능적 결과, 사회심리적인 결과를 일으켜줘요. 그게 베니핏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획득하게 되는 가치가 도구적인 가치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내가 획득하게 되는지에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수단, 목표, 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이런 사다리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파악을 해냅니다. 여기에 속성들을 쭉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해 놓고 그 속성들이 어떻게 베니핏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베니핏이 바로 또 어떤 가치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사다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게 나중에 다 광고에도 활용되고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